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8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먼저 7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좀 정리하고 그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이제 드디어 부문계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의미 해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이라는 게 뭔지서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지 이용, 영어로 이제 랜드 유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토지 이용 또는 뭐 토지 용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하고 토지의 용도는 조금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지 이용은 일정한 토지 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용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주체고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토지 이용을 계획을 하는 거, 뭐 그게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토지 공간과 인간 활동을 조화시키려는 계획적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고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며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정의를 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 이게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 입지 계획, 그리고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 입지 배분 계획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지 계획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 계획이니까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토지를 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인데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부차적인 목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차원에서의 그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뭐 안전성이라든지 보건성, 쾌적성과 같은 공공이익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보다 좀 더 적은 규모, 즉 건물 차원에서 보면은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 등과 같은 사업성이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 이제 도시 설계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능인 도시 설계의 지침 제시하는 건 뭐 부동산을 갖다가 보통 볼 때 또는 도시를 볼 때 이제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이라든지 지하라든지 3차원적인 공간을 계획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용도와 함께 밀도, 형태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설계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토지이용 계획이 세 번째 기능으로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체계적 토지자원 개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번째 기능인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은 어느 곳을 개발하지 않고 남겨서 미래에 대비를 할 것이냐, 미래에 개발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기능이 토지이용 계획의 마지막 5번째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 계획의 정의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지 계획은 이제 로케이션 플래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도시의 미래사항 또는 목표,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의 대상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계획의 결과는
사업 대상지, 뭐 행정구역상 위치, 크기, 형상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그 구성 내용을 보면은 시설 및 규모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시설의 규모를 예측하는 작업이 이제 두 번째 시설 및 규모 계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설 계획과 규모 계획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설 계획은 도시 차원에서는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시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녹지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차원의 시설, 도시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계획으로 세워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시 차원보다 조금 더 지역적 범위가 적은 단지 및 지구 단위 차원의 이제 시설로는 당연히 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차원의 시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법규상 허용되어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어떤 시설을 희망하느냐,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설 및 규모 계획의 두 번째 규모 계획은 시설의 이용 빈도 그리고 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도시 차원에서 규모 계획은 주로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건물 차원에서 규모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차원에서는 시설보다는 그 시설의 종류보다는 그 종류별로 시설의 규모 예측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건물 차원에서는 시설의 규모보다는 어떤 시설의 종류를 갖다가 예측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도시 차원에서의 시설은 용도 지역별 시설과 기반 시설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차원에서 시설의 규모는 입지에 따라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률, 건폐율에 따라서 결정이기 때문에 규모는 뭐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물론 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규모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보다는 시설의 규모를 예측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건물 차원에서는 시설의 규모보다는 시설의 종류를 예측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토지 이용 계획의 그 구성 내용이 세 번째가 입지 배분 계획, 영어로 이제 allocation plann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지 계획은 location planning인데 입지 배분 계획은 allocation planning입니다.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이렇게 정해준다, 배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입지 배분 계획에서는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 용도별 면적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공간에 평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공간 구조와 연결 체계라고 하는 게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입체적으로 보면 단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건물 계획 등을 통해서 밀도가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대규모 배치 계획은 아무래도 입체적인 측면보다는 공간 구조, 연결 체계와 같은 평면적인 측면이 중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조금 적은 지역 범위 차원의 소규모 배치 계획에 있어서는 밀도를 배분하는 입체 계획이 좀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넓게 보면 그러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별성은 없다,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세 가지 그 구성 내용이 있었는데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 중에서는 입지 배분 계획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선 그 7주차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좀 축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8주차는 그 오프라인 강의가 1시간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는 2시간을, 그러니까 동영상 2개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시험을 치르죠. 중간시험 2시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는 하나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그
앞선 주차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8주차와 9주차는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이제 3개, 동영상 강의 3개니까요. 10주차에서 8주차와 9주차 내용,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복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의할 내용은 다시 또 그 강의 노트를 올려놓고 화면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획론 4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은 조금 그 지난 주차에 나갔기 때문에 56쪽서부터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 요약 정리한 것 중에 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해가지고 5가지 그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방향을 잡는 것이고 설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대상지 선정하는 게 이제 입지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설,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시설마다 종류별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시설 및 규모 계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리고 입지 배분하는 거, 공간 구조, 연결 체계, 특히 뭐 평면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거긴 하지만은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이제 입지 배분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 계획 및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을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을 입안한다라고 하면 그걸 실제 실행에 옮길 때 어떤 수단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보고요.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비전이라든지 하는 건 이제 먼저 구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론은 패러다임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패러다임이 그렇게 1, 2년 또는 1, 20년 내에 확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시대적인 사조가 조금씩은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패러다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동향 분석 그리고 과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대상지 선정의 그 방법론은 대상지 후보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후보지별로 현황을 갖다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지별로 또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회는 무엇인지, 위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쭉 펼쳐놓고 어떤 후보지가 바람직한지를 갖다 이제 살펴보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인 수요 예측, 즉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는 먼저 이제 마케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그 시설을 두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 갖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시민들에게 물어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규모를 예측할 때 특히 이제 쓰는 방법이 원단위법 또는 계량 모형, 계량 분석 모형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앞으로 원단위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요 예측, 즉 시설 및 규모 계획 중에 이제 규모를 예측하는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위법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제로 원단위법을 이용한 결과하고 조금 더 복잡한 계량 분석 모형, 계량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찾아냈을 때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계량 분석 모형은 사실은 그 계량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계량 모형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거, 설득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단위법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말 쉽게 그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인 입지 배분 계획에서 이제 용도별로 입지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별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입지 배분 대안들 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최적인지 찾아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집행 계획 및 실행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적 지구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규제 또는 유도, 촉진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직접 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 정부가 수행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그 집행 방법, 실행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또 이제 살펴보는 거, 이게 이제 5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표 하나 가지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아까 이 그림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거, 이건 뭐 수학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수학 분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그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황을 뭐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현황 분석은,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하는 거, 그리고 입지 배분하는 거,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요 예측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번 주차, 8주차 강의는 다 끝날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안으로 보시면은 56쪽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종류별로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원단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원단위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는데,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는 전통적으로 이제 원단위법을 통하고 원단위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원단위법은 3단계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를 예측하는데 시설의 종류별로 예측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녹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는 그 규모를 갖다가 이제 한번 예측 또는 수요를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법이 뭔지를 갖다 알아야죠. 그래서 원단위법 이렇게 되죠. 우리말은 좀 뭐 띄어쓰기가 있긴 하지만 띄어쓰기가 아니라 하나의 용어라고 하더라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하나의 용어라고 해도 사실은 읽을 때 조금 띄어서 읽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 단위, 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고 단위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유닛 로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 단위를 로드는 뭐 짐을 갖다가 지게 하는 거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제 원단위법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먼저 원단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원단위에 상응하는 미래의 지표를 곱하거나 나누어, 즉 다시 말해서 적용해가지고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보통 이제 3단계 절차를 통해 가지고 원단위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구수 그리고 종업원 수, 생산량 이런 경제활동 규모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경제활동 규모를
추정하는 또는 예측하는 단계가 1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목표 연도라고 하는 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산광역시 같으면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4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다라고 하면은 2040년이 목표 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 연도의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활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2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용도별 토지 이용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기준 밀도로 활용되는 거 주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와 주택 1호당 부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지역 같으면 종사자 또는 이용자 1인당 건물 면적 또는 종사자 1인당 사무실 면적 뭐 이런 것 갖다 이제 밀도, 기준 밀도로 다 활용을 합니다. 공업 지역 같으면 생산량 1단위당 또는 뭐 생산액 1단위당 또는 고용자 1단위당, 고용자 1인당 부지 면적, 요걸 갖다 이제 기준 밀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밀도자가 안 들어가도 밀도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녹지 지역은 1인당 녹지 면적을 주로 이제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게 또 기준 밀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용도별 토지 이용 수요, 그러니까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 그러니까 용도 또는 그 시설 종류별 규모를 갖다 예측하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인구 또는 경제활동 규모를 추정을 한다라고 했죠. 2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를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추정한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서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을 주로 산정을 합니다. 엄밀하게 뭐 나누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은 또 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적용해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알맞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원단위법에서는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가 그 계획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 밀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준 밀도는 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뭐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는 기준 밀도 인구 밀도를 생각해 보면요, 현재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뭐 좀 뒤로 가면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획가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좀 너무 많으니까 좀 적어지는 게 바람직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주택 1호당 부지 면적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보통 전통적인 가구 구성이 4인 가구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1, 2인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아질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1호당 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4인 가구가 한 호에 살아야 되니까 좀 넓을 수 있는데요.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아까 예를 든 2040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1호당 부지 면적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적어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듯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는 기준 밀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 기준 밀도는 도시계획가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이라고 판단한 그런 기준 밀도를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건 계획가가 판단을 하고 계획가가 어떻게 하면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가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계량 무형, 계량 경제 무형, 계량 분석 무형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 모형이라든지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기준 밀도라고 하기보다는요, 요 원단위법으로
그 수요 추정하는 걸 전체를 갖다 통틀어 전체를 이 경제 기반 모형이라든지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과 같은 계량 분석 모형을 통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해내기도 한다, 추정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계량 분석 모형 또는 계량 경제 모형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통계하고 좀 친하지 않으면은 잘 정말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잘 분석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 나간 건 사실은 첫 번째 시간 나간 건 그 수요 추정 방법인 그 원단위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 뭐 개괄적으로 원단위법은 이렇다, 이렇게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갔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실제로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